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매달 한 번씩 진행되는 충북정치발전연구소로 함께합니다. 자, 충북정치발전연구소, 우리 지역의 정치 신인 발굴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평소에 충북을 위한 정치의 뜻을 두고 계신 분들의 평소 준비하고 연구해온 충북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함께 들어보고 또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세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먼저 이광희 전 충북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광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왼쪽으로 박한석 국민의힘 충북도당 전 수석대변인 나오셨네요. 네, 국민의힘 박한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인선 정의당 충북도당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이인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 분과 함께 오늘 충북 정치발전연구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발전연구소에서는 세 분 모두 다 연구원으로 호칭을 통일합니다. 이 두 분은 이제 이미 경험이 좀 있으시고 오늘 네. 박 전 대변인께서 이제 처음이신데 네. 박한석 연구원으로 호칭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는 처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박한석 연구원께서 먼저 발제해 주시겠는데요. 지방정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예,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왜 지금 이 코로나 전국에 갑자기 뜬금없이 충북 지방정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주제를 갖고 나왔느냐 많이 의아해들 하실 텐데요. 오늘 두 분 연구원님들이 또 발제하신 분들 것도 우리 지방정치와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또 이런 두 주제를 다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특히 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선거가 얼마 전에 끝났지 않습니까? 저 또한 거기 그 무대에 서가지고 조금은 아쉽게 의미 있는 표를 못 얻었지만 기성 정치의 무대에 올라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국민의힘 도당위원장 선거 결과는 내년도에 있을 대선과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판단해서 정말 경륜 있고 또 경험 있는 그런 관록의 그 사선 전 그 정우택 의원님을 선택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이번에 또 희망을 얻었던 것이 그 지방 정치가 잘 돼야 또 중앙 정치에 또 올라가서 또 저희 목소리를 다 지방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나 또 저번에 지방 정치 선배님으로서 또 그리고 또 지방 정치에 또 오래 계신 두 연구원의 또 의견을 좀 듣고서 한번 충북 지방 정치의 활성화 방안에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지방정치의 활성화라는 운을 좀 띄워놓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야를 막론하고 다들 고민하고 생각하시는 바들이 있을 텐데요. 두 연구원은 평소에 이 지방정치 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 좀 가지고 가셨습니까? 예. 일단 이제 충북도당 국민의힘에서 15년 만이죠. 네, 15년 만에 그 도당위원장 선거를 했어요. 그게 일단 좀 참신해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 민주당은 그런 일이 좀 왕왕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꼭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국회의원이 아니신 분도 출마를 하시고 젊은 후보도 출마를 하시고 했었던 것은 굉장히 높이 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것은 정치 역사에 30대 당대표가 생긴 올해, 정치 역사는 올해를 기점으로 저는 좌우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 박한석 연구원님 출마를 하신 게 굉장히 잘했다. 그런 도전들이 앞으로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도전 자체에 의미가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었다. 이인선 연구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15년 만에 그 도당위원장 선거가 참신하게 느껴질 만큼이라고 하니 사실은 좀 놀라운데, 왜냐하면 당연히 도당위원장 등 기본적인 당직 공직에 대한 후보는 선거를 기본으로 하는 건데 그게 15년 만에 처음이었다는 게 일단 좀 놀랍고요. 네. 어쨌든 지역 정치 활성화라는 것이 지역을 빼고 일단 정치가 중요한 건데 이런 말이 있죠. 좋은 정치가 좋은 시민을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좋은 정치가 어떤 것에 대한 끊임없는 이제 고민들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방법에 있어서 요즘 시대 교체니 세대 교체 얘기들을 하시는데 예.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그 공천권이나 이런 것들이 상향식으로 하는 것들은 이미 형식적으로는 다 조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게 반영되고자 한다면 네. 정당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당이라는 것들이 기본적인 사회의 시대적인 과제, 사회 현안에 대해서 비전을 내놓고 그리고 그것을
일상적인 정치 활동 속에서 검증받고 또 이뤄내가는 거 그런 것이 이제 정착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정치에서 정당 중심적인 정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특히 지역은 더 그게 심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인선 연구원이 이제 그 좋은 정치에 대한 고민 속에 정당의 활성화를 좀 일단 언급을 하셨는데요. 우리 발제자께서 더 이제 주제 좀 좁혀가면 거기에 대한 의견들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그다음에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상향식 공천 방식인데요. 예. 그게 그 지역에서는 기존에 그 대선 공약에도 나왔습니다. 그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자라는 공약도 나왔었는데 그게 의아무야 그 중앙 정치에서는 또 이렇게 폐기가 됐고요. 또 이런 면에서 저 지역에서는 저도 이제 도당위원장 뭐 선거를 겪으면서 그 대의원 선거의 한계를 더 느꼈던 게 제가 조직도 없고 어떤 당협위원장도 아닌 속에서 그 32표의 표를 얻었지만 그래도 이것들이 지역에서 그 중앙 정치에 예속이 되면 또 나름대로 그 모 당에서 또 국회의원 선거를 돕기 위해서 또 공천권을 갖다가 그 볼모로 또 금품수도 있어가지고 또 의원직 사퇴를 하신 경우도 왕왕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방지한다면 꼭 지방 정치에서 그 정당 공천이 꼭 의미 있는 정당 정치가 될까라는 생각이 좀 고민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제일 주장하는 거는 상향식 공천. 이것들이 그 정당하게 그 책임 당원도 있지만 여러 그 지역민들의 어떤 여론을 갖다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걸로 인해서 앞으로 지방 정치의 그 공천에 그 잣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방 정치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일단 상향식 공천에 대해서 덧붙이실 의견 또 다른 의견들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상향식 공천을 하고 있고 이런 이미. 투표를 계속 이미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역 정치를 좀 그렇게 하셔야죠. 정당 민주화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보는 지역 정치에서 극복해야 될 과제는 첫 번째가 저는 관료주의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관료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단체장도 그렇고 뭐 국회의원도 그렇고 다 관료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료 정치를 좀 넘어서야 한다. 두 번째는 세대 교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청년 정치가 그런 의미에서 좀 부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청년 정치가 부활을 하려면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19도의원 20살 시장이 있어야 합니다. 진짜 우리나라는 25살이 되어야 출마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선거권을 청년들에게 돌려줘야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나이가 너무 어리다, 경험이 없다는 판단은 유권자가 하는 것이지 아예 허들을 만들어 놓고 25살까지는 출마 못해 이렇게 하는 것은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에게 할 만한 법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청년 정치를 좀 혁신하고 혁파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네.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인선 연구원은 어떤 의견이세요? 일단 뭐 선거 연령 인하에 대해서는 뭐 저희 당에서 예전부터 주장했던 바이고 한데 저는 이제 청년이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이런 거를 생각하고 싶어요. 어떤 연령에 있어서의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 정신이라는 건 시대적 과제를 좀 더 변혁적인 자세로 수용하고 그걸 실천하는 변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그 어느 날 갑자기 청년이 정치로 이벤트처럼 이렇게 등장하는 기존 그 정당들의 그런 자세는 청년을 정치에서 소비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10대부터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당원으로 활동하면서 그 안에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게 단순하게 그런 또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 그 갖고 있는 사회 문제들 본인의 생활상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정치로서 풀어내면서 정치적인 효능감을 시민들이 함께 느껴나갈 때 유권자들도 나이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한 지역에서 이제 그 어떤 변화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그 유권자들께서 지역의 정치는 어떤 효능감을 느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 삶이 바뀌어질 때에 진짜 좋은 정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해왔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이라서 저는 단적으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의 사례인데 다른 지역의 얘기지만 전주 같은 경우는 지금 월 4만 원만 내면 시내버스를 무한정 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례인데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지방 정부고 또 지방의 의회 의원들이 이런 거를 견인해내고 제안해내서
펼쳐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중요한 우리 생활에 긴급한 것들이 정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죠. 좋은 정치를 하려면 보통 이야기할 때 정치를 뭐 봉사한다든가 뭐 사회를 대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 저는 이게 좋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역에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연구원께서 좀 나름 뼈아픈 또 지적들을 좀 네네.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뭐 마무리 발언. 마무리 발언 아니셔도 네네네. 됩니다. 이 발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아까 이광희 그 연구원님이 한 말씀에 대해서 뭐 제가 전 대변인이기 때문에 네네. 대변을 좀 드리자면 뭐 국민의힘 요번 그 당심은 그 내년에 그 저 국민의힘이 정말 대선과 지방선거에 그 승리 목마름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당심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좀 인정을 하는 바이고 그런 면에서 그 지방 정치인들이 과연 민주당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뭐 정의당이 됐든 정말로 중앙의 눈치를 보지 않느냐. 그런 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또 정당이 그 공천을 줄 때 그 각 당협위원장님들이 전략 공천을 주던 또 경선을 붙이던 그런 거에 있어서 어떤 그 당협위원장의 눈치 보기는 저희 당만의 문제가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아까 그런 면을 갖다가 중앙정치 예속이 되지 말자라고 표현했던 거고요. 또 이인선 그 연구원님이 또 말씀하셨던 그 제 대안이 바로 청년 정치인이 이 기성 정치인에 나와서 정치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 자체가 청년 정치인이 들어오기가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 기존에 뭐 저희 당에도 있지만 가산점, 할당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그 여성 정치인 됐던 청년 정치인 됐던 그런 가산점이나 할당제를 좀 더 강화시켜서 청년 정치인들이 좀 그 기성 정치의 제도권에 진출할 수 있게끔 그런 면에서 저희 당에서도 좀 신경을 쓰고 또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그 이준석 대표는 가산점 할당제 주지 않겠다고 하신 거 아닌가요? 근데 뭐 그 당대표 생각하고 지역에서의 또 생각도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저 또한 청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청년이라는 또 그런 틀로서 이번에 도당위원장에 도전했는데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물리적으로 젊다고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혁적이고 혁신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청년인 정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한 가지만 붙였으면 좋겠어요. 그 보통 지역 정치 문제를 얘기할 때 정당 공천제를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리고 또 그 유권자들한테 어느 정도 공감을 얻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보통 그 오히려 조직도 없고 전문성, 소위 말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성도 부족하고 이런 사회적 그 소수자들이 정당을 통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진출하기가 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당 공천제를 없애게 되면 그 국민들의 반정치 문화 그리고 또 시스템에 의한 정치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명망가 정치가 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덧붙이실 의견들 더 있으십니까? 아니 저는 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제 이번에 그 우리 박한석 연구원이 마침 이제 나오셔서 전 이제 국민의힘이 이번에 15년 만에 이루어지는 그런 경선 과정을 굉장히 재밌게 즐겁게 또 도전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열정에 대해서 좀 보게 됐어요. 네. 그래서 다른 당들은 되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는 그 어떤 정당 개혁을 지금 이제 앞장서서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좀 새롭게 보이고요. 그 의지를 꺾지 마시고 좀 강력하게 좀 계속 진군을 해주시면 그 점에서는 좋겠다. 동의합니다. 예. 어쨌든 정당 민주주의라는 게 내부뿐 아니라 정당 체계 자체가 경쟁적이고 민주적이어야지 정치 발전이 이루어지니까 예. 그런 면에서는 응원합니다. 선배들이 많이 격려를 해주신 자리가 된 것 같은데요. 예, 마무리 발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번 올림픽에서도 그 이번 젊은이들 그 뛰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꼭 금운동 메달을 안 따도 정말 사이만 해도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감동받고 정말로 그런 시대가 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젊은이들이 많이 정치에 또 들어와야 또 정치가 또 발전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청년 정치 신인들이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이광희 연구원이 준비하셨는데요. 위기의 지방대 해결 방안. 네. 참 쉽지 않은 주제인데요. 예, 어떤 내용으로 가져오셨는지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한국 대학사라고 할까요? 있어서
대학 입학 정원보다 신입생 부족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해가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좀 착안을 좀 했는데요. 네. 지금 2021년도 미등록 신입생 미등록원이 4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지방대로 가면 전체적으로 한 7만 명까지 된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능 응시자가 그 정도 부족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중에서 그 전체의 그러니까 91%가 지방대에서 이 부족 현상이 생겼어요. 서울은 거진 99%가 이제 입학을 하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충북 지역은 어떻게 되냐? 충북은 대학 신입생 정원 미달률이 평균 12.4%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국립대인 충북대나 도립대를 빼놓고는 굉장히 어려웠었다는 거고요. 모 대학 같은 경우는 27% 정도가 미달이 전년도에 대비 27%가 됐을. 그래서 그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는 망할 것이다라는 말이 올해 가장 많이 회자가 됐었던 말이고요. 지방대 폐교는 실제로 지역 대학생의 인구 소멸로 옵니다. 네. 그리고 인구 소멸 다음에는 대학과 주변 상권이 황폐화가 당연히 되고요. 그러면 지역 경제가 붕괴되는 이런 순환 구조로 올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지자체나 정치권이 지방대의 위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정말 이 문제는 지역 정치권에서 다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학령 인구 감소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방 대학들 위기인데요. 다른 연구원들 이 발제에 대해서 평소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예, 이인선 연구원부터. 네, 제가 먼저 말씀드려볼까요? 예. 지방대 위기는 사실 두 가지 복합 위기가 있죠. 지방 위기, 대학의 위기 두 가지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대표적인 게 저출산, 고령화로 되다 보니까 학령 아동이 제가 알기로 대략 한 지금 16만 정도가 정부가 지금 구조 조정에 하려고 하는 인원이 그렇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그 인원 자체가 사실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대학 정원 자율화해서 확대했지 않습니까? 그 인원이 그 정도라고 합니다. 네. 이런 상태인데 문제는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대학의 이제 구조 개혁이 정원 축소라는 이런 것에 이제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가 이제 좀 문제이고, 그러기보다는 학생들의 학습권 그리고 구성원들의 노동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이제 고등교육의 질이 오히려 혁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의 문제가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러고,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방대 육성법이 또 작년에 개정되면서 이제는 이제 지방대 자체가 아니라 지자체와 함께 협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청북도나 청주시 기타 시군에서도 같이 지방자치 단체가 이제 함께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서 이제 예산들을 이제 많이 투여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 이 예산들의 대부분이 4년대 대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지금 전문대학교 또 4년대 대학, 대학원 이렇게 가는데 이것들이 특성들이 없어요. 그 특성에 맞게 지역에 맞춰서 예산 지원을 하든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좀 소개 목적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특히 저는 이제 사립대학교 문제를 좀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한 20% 정도도 채 안 되는 국공립 비율을 보이고 있어요. 예. 오히려 시장 중심주의라고는 미국 같은 경우도 국공립대가 한 68%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요. 상당히 못 미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문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유럽 같은 데는 국가가 100% 다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잘못된 건데, 그런데 이제 정부가 오히려 이제 구조개혁하면서 예산 지원, 지방대 육성할 때도 전문대 같은 경우는 7, 8% 정도의 지원율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런 거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1차 먼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의 전면적인 좀 이 의식 전환이 필요하겠다. 그러면서 새롭게 이제 지원의 원칙, 구조 개혁의 방향 이런 네네. 것들을 좀 바꿔야 되고, 그런 것을 논의할 때 대학 구성원만에게 맡길 게 아니라 이건 이제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다 같이 좀 논의해서 지혜로운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한석 연구원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지금 지방대 위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당의 이념이나 철학 또 진영 논리의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공통된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령 인구의 감소, 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그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사회적 현상 때문에 대학 그 신입생이나 재학생 인원 충원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죠. 또 특히나 그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서 그 신입생 그 충원율하고 재학생 충원율을 갖다가 점수를 주면서 정말로 재정 지원을 갖다가 그 무기로 그 대학을 갖다가 이제 그쪽으로만 몰아가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재정 지원 사업에 있어서 과연 그 학교에다가만 대학교에다가만 지원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또 직접적으로 학생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그런 걸 좀 고민을 또 해보고요. 그리고 아까도 벚꽃 피는 순서대로 그 대학이 단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도 경상대학교에서 아마 플랫폼 사업으로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지금 그런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저희도 그 충북에도 그 이시종 지사가 또 발언을 한 게 있어요. 시도지사 협의회 42차 총회에서 대학 행정을 지자체로 권한을 넘겨서 대단히 대학 정책은 정부가 수립하고 국가 정책 시행과 소규모 대학 정책은 지방 정부가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발언을 하셨는데 과연 그 이후에 그 어떤 그 성과물이 있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아직까지는 그런 게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자체의 그런 것들을 넘기는 것이 과연 지방 대학을 살리는 그 만능 해법인가를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건희 연구원 이 주제에 관련해서 특별한 또 해결 보관 방안 어떤 것들 생각하고 일단 계신가요? 이제 지방대학 위기가 왜 왔는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표면적으로는 어쨌든 학령 인구가 계속 감소가 되고 있다. 한때는 우리 때는 100만 명씩 태어났는데 지금 27만 명밖에 안 태어나는 이런 상태가 된 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로 같고요. 그다음에 수도권으로 대학이 집중되면서 지방대가 굉장히 어려워진 게 그 표면적인 이유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조금 뚫고 들어가 보면 신자유주의 고등교육 정책이 실패한 거다. 이렇게 좀 봐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대학 교육을 무슨 자본주의의 상품처럼 그 취급을 했었던 거. 그래서 시장 경제의 원리가 적용이 되도록 했었던 거. 그래서 사실은 2014년까지 61개의 사립대나 사립 전문대가 생기게 하고 그 대학 간 무한 경쟁이 되는 이런 상태가 된 게 근본적인 문제다. 또한 그 대학에 대한 투자되는 비용을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부와 민간 투자가 정부는 한 37%, 민간은 62% 정도를 해요. 그런데 OECD 평균을 보면 정부 투자 비중이 66%예요. 반대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투자 비율이 낮고 사교육에 그냥 내동댕이 쳐놓은 것, 이것에 대한 누군가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건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좀 들고 왔고요. 두 번째는 결정적인 건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사실은 실패한 거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 됐다가 그 이후 정부들에 와서는 균형발전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수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되니까 당연히 대학생들도 다 이쪽으로 가는 거죠. 50% 이상이.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시종 지사가 얘기했었던 대학의 운영과 관련된 행정권을 지방으로 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예산 지원을, 그러니까 고등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을 지금부터 2배 정도는 더 해야 된다는 거 하고, 그런 것을 어떻게 그 지역과 관련돼서 함께 쓸 것이냐, 대학 육성과 청년들의 육성, 또 산업의 발전, 이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는 건 지역에서 이제 해결을 해야지, 네. 중앙에서 지역까지 해결해 주는 방법은 이미 실패했다고 자임해야 한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의견에 대해서 두 분 추가 의견 있으신가요? 네. 예. 예, 네. 말씀하시죠. 박한석 연구원. 네, 뭐 아까 이시종 지사님 그 지방대학 그 재정권이나 행정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시범 사업으로 제가 볼 때는 뭐 경상대학을 갖다 기본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니까 저희 지역까지 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지금 법안에 지금 올라 있는 혁신도시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30%를 갖다 저희 지역 인재를 갖다 쓰게 돼 있고, 그래서 추가로 지금 개정안이 좀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를 비수도권 지방대학을 갖다가 같이 해서 50% 정도를 그 비수도권 대학을 갖다가 좀 채용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현실적으로 뭐 단기적으로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적극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그 지방대학을 다 육성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지방 자치단체도 있지만
그 대학의 구성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역 시민 사회단체 이런 분들과 그 가버넌스를 구성해서 정말로 그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좀 조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특히나 아까도 그 특성화 면에서 약간은 좀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그 국공립대학은 서로 그 지역은 다르지만 뭐 예를 들어서 충남대, 충북대가 가깝게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있어서의 구조조정은 제가 볼 때는 더 쉽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과나 더 힘 있는 과는 서로 밀어주고 또 교환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유대학, 그런 개념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사립대학 부분에서 이제 공유대학 부분은 약간 좀 불가능하다는 게 자산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립법에 보면 그 자산을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 데에서 아직까지는 그 자유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그 진보 측에서 지정하는 그 사립학교법 그 개정에 대해서 약간은 좀 이렇게 반대를 하고 계신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학교 청산에 있어서 부분은 좀 당장은 아니지만 좀 학교가 부실했을 때 그 퇴로를 열어줄 수 있는, 그 출구 전략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법안을 갖다가 한번 심도 있게 좀 논의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짚어주셨고요. 예, 이인선 연구원. 지금도 지금 공유대학, 협동대학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도 진행은 되고 있어요. 네. 진행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교육뿐만 아니라 소위 지금 중앙정부에서 결정하고 기획하고 그것을 예산을 전액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또 이게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공모 형식으로 많이들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지역이 주도하고 또 창안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약한 구조가 있어요. 이거는 뭐 교육뿐 아니라 어느 분야에도 그렇다. 그래서 결국은 이건 이제 지방 자치와 분권을 어떻게 이제 이뤄 나갈 거냐라는 거 연동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런 거에서 조금 더 강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 특히 그 사립대학교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이번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학의 비리 문제 충북 쪽에서도 사실 많이 그 등장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립대학을 개혁시켜야 될 것이고, 특히 사립대가 그 학교 운영과 관련돼서 쓰는 그 비용 프로테지를 보면 4% 정도, 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거의 정부 지원이 한 15% 되고 학생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게 50, 60% 정도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할 경우에면 오히려 그런 경우는 저는 국공립화해서 국립대학교, 공립대학교의 비중을 더 높여내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대학이 교육이 그 시장의 논리에 맡겨져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을 막아야 된다. 저는 이것을 좀 긴급하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큰 맥락에서 같은 뭐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두 분 의견 들으셨습니다. 뭐 합해서 마무리 발언. 저는 이제 그 지금 50만 명 정도가 이제 그 대학 신입생으로 등록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27만 명 한 해에 나요. 곧 이 친구들이 20년 후면 대학 네네. 신입생이 됩니다. 그 준비를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단순하게 사립학교법 청산의 문제나 뭐 이렇게 갈 정도가 아니라 저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방 사립대학들부터 단계적으로 공용화시켜서 OECD처럼 가야 한다. 이런 정도로 좀 거대 계획을 세워서 지금 어쨌든 사립학교가 점점 굉장히 위기에 처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지금까지 시장경제 원리로 풀어가던 고등교육의 문제를 공공성의 확대를 목표로 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정치권에서 이런 정도 얘기는 해야지, 이게 뭐 사사롭게 사립학교법 하나 뭐 이 정도 가지고 얘기가 될 정도는 이미 얘기 끝났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진짜 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 정책 해야 한다. 현 정부도 저는 굉장히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잘한 건 있겠으나 지방에 사는 입장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노무현 정부만큼은 해줘야지 지역에서 뭔가 숨통이 트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 지방대학도 산다. 지금 지방대학은 단순하게 무슨 뭐 그냥 뭐 이제 어려워요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은 이미 뛰어넘고 있고 20년 넘으면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의 반 정도밖에 안 될 텐데, 그럼 국가 차원에서 이 그 고등학교, 중학교처럼 이제 대안이 좀 필요하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무상교육이 대학까지 확장되는 건 당연하고, 아까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 등등을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혁신도시에서 그 신규 그 지역에서 고용되는 부분은 마이너스 54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하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기업 유치나 공공기관 유치만으로 지역이 그 외부 인구가 늘어나거나 지역에 일자리가 창출되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정주 여건 개선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냐 이제 이런 게 중요할 거라 보고 대학과 관련해서는 저는 대학 진학률이 우리가 대학력이 높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건 문제가 아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대학을 나오든 안 나오든 인간답게 사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 없는 그런 차별과 그 고용과 그 소득에 있어서 차별이 없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먼저 제정돼야 되는 것들 이런 게 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세 번째 이인선 연구원의 발제 들을 텐데요. 주거와 일자리 관련해서 주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예, 발표해 주시죠. 예, 이게 이제 앞서 말씀했던 주자들하고 사실 다 이제 복합적으로 예. 연동되어 있는 이야기들인데 지금 이제 충북 도민들 특히 이제 청주 시민들 같은 경우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 이 대출이라도 받아서 내 집을 지금 사야 되는 거냐 아니면 폭락할 수도 있으니까 이 대출을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뭐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청주시 또는 국회의원이나 이런 쪽에서 내놓는 대책들이 청주시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를 시킨다라는 뭐 그런 전략 이외에 특별히 다른 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도 전국적인 이런 부동산 열풍에 기존에 했었던 아파트 대량 공급 그리고 세금이나 대출 규제책 이런 기존 정책을 되풀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목표를 부동산 가격 안정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네. 오히려 주거 안정의 목표를 두고 청주 지역만 해도 한 44% 정도 되는 세입자 그리고 1가구 1주택자를 합치게 되면 85% 정도 돼요. 그럼 사실 한 14, 5% 정도의 사람들만이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그런 말 그대로 주택을 자산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인데 여기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는 정책으로서는 사실은 유연하다. 오히려 그런 것에서 우리의 정치력과 행정력을 쏟기보다 임대차 3법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을 제대로 공공성 강화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외지 투기 세력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들 그리고 신축 아파트 대량 공급이 청주도 뭐 올해 내년까지 해서 벌써 2만 채 그리고 충북 원도심 지역 내에 지금 도시공원 개발하고 재개발 뭐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하면 또 거기에서도 한 만여 채 이상은 또 다시 쏟아집니다. 향후 2, 3년 내로 이렇게 대량 공급을 하는데 집중하기보다 오히려 기존에 건축되어 있던 아파트들 그리고 빈집들을 그린 리모델링으로 해서 기후위기도 대응하고 그리고 관련된 일자리도 창출해서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추는 시정과 도정을 좀 펼쳐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례들의 이런 거를 또 추후에 또 예.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화두에 대해서 두 분 연구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한석 연구원 먼저 좀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당을 떠나서 정말 아까도 이인선 연구원님이 발제한 내용에 대해서 정말 적극 공감을 하고요. 특히나 지금 현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이 빠지는 이유가 바로 부동산 정책의 어떤 실망에 대한 그런 결과물이라고 보고요. 또 그런 것들을 갖다가 또 지역에서 볼 때 청주 지역은 조정거래를 묶여서 한동안은 또 가격이 안 오르다가 요즘 사이에 또 그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바람에 그 주변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도 그 상당수 그 가격이 올라가는 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거래 그 규제를 갖다 푸는 거는 또 좀 요원한 또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아까도 이인선 우리 또 연구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그 세금 정책과 공급 정책만으로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주거 문제뿐만 아니라 뭐 교통 문제 여러 가지 뭐 문화 문제 이런 게 복합적으로 또 되니까요. 그 부분에서는 또 추후에 제가 또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광희 연구원. 네. 저는 지금 이제 심각하게 토지 공개념의 문제를 좀 공유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는가에 대한 조심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장에 내놓다 보니까 제 아주 지인들 역시 어디 뭐 아파트가 생긴다 그러면 다 뭐 하나 청약해 해야 된다고
줄 서고 있고 된 사람은 막 서로 환영해주는 분위기예요. 이게 올바른 것인가? 또 뭐 코인 막 뭐 뜨면 코인에 투자하는 거 뭐 그 젊은 친구들은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는데 옛날에는 게임을 했는데 요즘은 주식을 한다고 이런 상황, 이런 전국적으로 불고 있는 이런 어떤 좋은 말로 투자 열풍이라고 하는 게 올바른가? 거기에 지금 아파트나 주택도 포함된 거 아닙니까? 땅까지.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그 이제 당장에 할 수 있는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문제가 갭 투자라면 갭 투자를 일단 그 완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좀 생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동산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갭 투자 이렇게 아파트를 사고 사자마자 바로 뭐 전세로 넘기거나 할 수 있는 기간을 적어도 한 달 정도나 며칠만이라도 주면 갭 투자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가만히 현장을 보면 쉽게 그 현재에 막 이렇게 폭등되는 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정치적으로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국가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현장과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치권에서 제안하고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세 번째는 왜 청주를 자꾸 100만의 도시에 맞춰서 준비를 하느냐, 80만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면 안 되겠느냐는 이런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파트가 지금 계속 청주 같은 경우는 아파트 이렇게 거주가 더 많은 거잖아요. 없는 사람들보다. 그렇다면 이제는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안으로 도시 계획을 해야지, 계속 지금처럼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것처럼 계속 지어지는 게 그게 정답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되고요. 이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 때 아마 그 핵심적인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 새롭게 진출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현장말을 좀 더 많이 듣고, 청주가 80만이 행복한 도시가 낫냐, 100만 도시를 지향하는 이런 그 어떤 산업화 정책이 낫냐에 대해서 전 토론을 좀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네, 지금의 뭐 세금 정책 뭐 이런 걸로는 다 어렵다라는 것이 네, 맞습니다.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광희 연구원 의견에 이제 적극적으로 동의를 예. 하면, 이제 우선 이제 지역에서 당장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주와 충북이 가장 큰 문제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절차도 제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시도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다른 지역의 사례를 좀 들고 싶어요. 우선 이제 인천의 서구 같은 경우는 그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그 오래된 주택들이죠. 예. 이런 것들을 그 지방 정부에서 재정을 투여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이걸 그 신혼부부나 또 저소득층들에게 그 3년에서 5년 정도 무상으로, 무료입니다. 무료로 공급을 하는 것을 작년부터 하고 있어요, 예. 지금. 그리고 또 뭐 부산에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햇살둥기 사업 이런 경우는 이제 무상이 아니라 이제 반값 이렇게 해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또 LH 같은 경우도 뭐 이음 사업이라고 해서 뭐 공공 주차장을 뭐 한다든가 공공 커뮤니티 센터를 그런 것으로 마련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시행되고 있거든요. 뭐 서울이나 이런 경우는 이미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좀 쭉 해왔고, 근데 이제 저는 여기에서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일단 많은 지역에서 실시해 왔는데, 예. 문제는 이게 굉장히 소규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게 되면 전반적인 이 지금 시장화되어 있는 주택 시장에 있어서는 영향이 굉장히 미미하다. 그래서 오히려 충북 같은 경우 저는 충북개발공사와 같은 지방 공기업이 산업단지 조성하고 땅 장사하는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정말 괜찮은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그것도 기후위기에서 그린 리모델 에너지 효율화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것을 거의 뭐 무상이나 아니면 이제 적정한 지불 가능한 부담 능력이 되는 그런 그 공공주택 또는 사회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오히려 저는 그걸 좀 강력하게 제안을 드리고 싶고, 더군다나 이제 그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네. 충북 지역은 해마다 이번에 뭐 가격 상승이 올라서 그랬지만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있어요. 전월세 전환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 5월 달 기준으로 경북에 이어서 2위예요. 전월세 전환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 네. 전월세 전환율이 높다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임대 시장에서
그 임대자의 위치가 더 우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 임대로 내놓겠다라는 그 물량보다는 임차를 하겠다는 사람이 훨씬 많은. 그래서 임대인이 우위라는 것이거나 또는 그 월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월세 부담 능력이 떨어질 때, 그럴 때 전월세 전환율이 높습니다. 네. 그렇다고 그러면 답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대량 공급을 해서 한다고 한들 그 집을 살 수 있는 청주 시민과 충북 도민이 예. 별로 없다는 겁니다. 예. 지금 오늘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계속 이제 그린 리모델링 소위 말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주장을 하고 공급은 계신데요. 맞는데 기존 주택을 활용하자. 예, 기존 주택을 이런 거죠. 활용하는. 예, 지금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두 분 추가적으로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예. 저는 이제 현 정부의 가장 큰 이제 리스크라고 할까요? 뭐 투표도 사실은 부동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그 선거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이게 해결이 돼야 될 문제거든요. 코로나 생기면서 경제를 꽁꽁 묶고 돈은 엄청나게 풀었죠. 그 돈이 다 지금 부동산이나 뭐 주식이나 이런 쪽으로 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직 그 폭풍은 다 몰려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몰려갈, 내년에 차기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계속 몰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그 충북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에 대한 그 정치권의 그 고민이 좀 있어야 될 듯 싶습니다. 네, 박한석 연구원. 예. 네. 현 정부에서 또 나름대로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해서 뭐 지역별로 이렇게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한 2군데가 선정이 돼서 지금 시범 사업이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 그게 선정이 안 되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가 아까도 이인선 연구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충북개발공사 같은 단체에서 정말 공공성 있는 부분을 많이 좀 연구를 해서 그 도심재생 뉴딜 사업이나 이런 것에 적극 또 지원을 하고 또한 그 LH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그런 공공사업에 좀 이렇게 그 같이 하면서 그 도심재생 사업을 무조건 그런 어떤 그 저희 당에서 얘기하면 꼭 토목공사 쪽으로 항상 이렇게 몰고 가시는데 그런 인프라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나 청주를 좁게 보면은 그 철단간이라는 부분이 또 저희들이 또 지역 상권에 저해가 된다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부. 그리고 그런 거하고 또 일관되지 않게 또 시청 옆에는 또 거대한 45층 또 허가가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일관성이 없는 그런 그 허가, 이런 규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말 시민사회단체나 또 당에서 좀 모니터링하고 그런 거를 갖다가 지역 의원들이 조금 그 강제해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그 요즘 그 도시 재생하고 도시 계획 그런 부서가 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같이 공유해가면서 처음부터 실시 계획을 기본 계획 수립부터 해서 같이 나갈 때 좀 그런 것들 일관성 있게 좀 추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의견까지 들으셨는데 예, 마무리 말씀 네, 좀 맞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동산 가격 안정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에서 저는 전담 부서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이 이제 대선이고 지방선거를 하는데 누가 도지사가 되고 누가 청주시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주거 문제에서는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해서 그 행정체계도 바꿔야 된답니다. 지금과 같이 충북도가 뭐 건축 디자인과에서 계속 그 문제를 하고 그리고 뭐 청주도 뭐 주택과 공공주택 분리해서 되어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이게 칸막이 행정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문제는 정말 하위 부서에서 다룰 일이 아닙니다. 독립된 부서에서 다뤄야 된다. 행정체계 개편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 도시계획 경관심의위원회 각종 위원회들이 있는데 네.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전에 도민들과 이해 당사자들과 의논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거부터 바꿔내야 된다. 그래서 정말 그 지역에서 이게 바로 정치거든요. 시민들이 내 삶이 바뀌어지고 내 주거의 조건이 개선된다라는 효능감을 느껴야 지역 정치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 주거기본법이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2015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도 10년 단위로 주거 종합기본계획을 만들고 매년 또 그 실행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미 청주시와 도청에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야되는데 안 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어서 그런 게 만들어지려고 하면 역시 그
감시하고 견제하고 견인해내는 거 이런 게 필요한데 그게 정치에서 뭐 의원들이나 뭐 이렇게 단체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생활 속에서 하려면 각종 기구들이 그 세입자나 또 이런 당사자들이 일상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 그걸 이제 민주적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걸 제도화하는 거 이런 게 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되어진다고 하면 정말 집이 투자의 상품으로서가 아니라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기본 필수제로서 이렇게 자리할 거고 집과 집이 모여서 이웃이 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집과 어떤 건물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단지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모두의 문제라서 이런 것들 염려해 준 주거권, 도시에 대한 권리가 지켜주는 그런 충북과 청주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연구원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충북정치발전연구소 보셨듯이 평소 충북을 위한 정치에 뜻을 두고 계신 분들의 정책 또 철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신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정치발전연구소는 다음 달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